반갑습니다. 우리 보험 청구 결정장애 극복 비슷한 진료 행위 청구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대한치과교육개발원 정희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과 그리고 보철, 소화제에 관한 진료 행위 구분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치는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어떤 행위에서 실수가 많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발치를 우리가 난이도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일단 머릿속에 개념 정리를 먼저 해야겠죠. 너무 쉬운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이걸 실수할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개념을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발치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나와 있는 상태이냐 아니면은 묻혀 있는 상태이냐, 그래서 맹출과 매복 상태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생님들이 봐주셔야 될 건 뭐냐면 치아의 맹출 상태를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수술적 요법을 사용했느냐, 즉 치아 분할, 골삭제 같은 걸 했느냐 아니냐, 이걸 보게 되는데요. 맹출된 상태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시술은 단순 발치 그리고 난발치가 되고요. 치관이 매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시술은 단순 매복, 복잡 매복, 완전 매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2개 혹은 3개로 나뉘어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어떤 경우에 헷갈리냐? 바로 이 수술적 요법을 통한 발치를 하셨을 때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분명히 서지컬 익스트랙션이라고 차팅이 나왔고, 그리고 치아 분할 골삭제를 했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난발치로 해야 되나 매복 발치로 해야 되나 순간 이제 혼동이 오시는 거죠. 자, 혼동이 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발치한 치아가 한 번이라도 맹출한 적이 있는가,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은 이 사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치아에 머리가 부러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발치를 할 때 봤을 때는 잇몸에 다 덮여서 없는 치아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복치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엑스레이 사진을 잠깐만 열어보시면은 이 치아는 부러진 치아다라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빨간색 선은 치조골 레벨,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은 잇몸 레벨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치아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근관 치료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난발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경우에 실제로 구강 안에서 봤을 때 머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아는 부러졌을 뿐이지 정상 맹출을 했던 치아죠. 자, 그러면 부러졌더라도 맹출한 적이 있다라고 해서 치아 분할이나 골삭제를 살짝 하시더라도 난발치 난이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두 번째 사례는 실제로 치관이 모두 맹출되지 않은 상태, 매복 발치에 해당이 되고요. 치조골 레벨이 이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수술적 요법으로 우리가 발치를 하더라도 치관의 3분의 2 이상이 치조골 내에 덮여 있는가, 묻혀 있는가가 복잡 매복과 완전 매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에서 치관의 3분의 2 이상이 치조골 내에 매복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완전 매복의 경우로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실제 수술적 요법을 쓰시더라도 복잡 매복으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건 엑스레이 상에서의 기준을 보시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지컬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수술적 요법을 사용해서 발치를 하셨을 때 난발치를 산정하실 수도 있고 복잡 매복 발치, 완전 매복 발치를 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아의 머리가 맹출이 된 적이 있었는가부터 구분을 해주시고, 그다음 매복 발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묻혀 있었는가를 엑스레이 상에서 판단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틀니 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 틀니를 수리하고 조정했을 때 청구한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시는데 무상유지 관리와 유상유지 관리의 기점을 많이 헷갈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상유지 관리를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 환자인지 이걸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상유지 관리와 유상유지 관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책에 따라서는 그냥 유지 관리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무상유지 관리 기간에 속하면 무상유지 관리로 선생님들이 읽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상유지 관리로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해하시기 좋으라고 제가 무상과 유상을 각각 적어놨습니다. 자, 일단 무상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보험 틀니를 장착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해당이 되고요. 이 3개월을 책정하실 때 처음에 인프레션 뜨는 날로부터 3개월을 책정하는 경우들도 간혹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책정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은 우리가 틀니를 환자분한테 끼워 드리는 날로부터 3개월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험 틀니를 장착해 드릴 때는 이 환자의 무상유지 관리 기간이 언제까지인가를 차트에 메모로 적어주시면 훨씬 관리하기가 좋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요. 이 3개월 내라고 하더라도 6회까지만 무상유지 관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내에 환자가 불편감이 심해서 우리가 6회를 모두 사용했다. 7회차가 됐다라고 하면은 유지관리 행위를 바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유지관리 행위는 유상유지관리를 뜻하겠죠. 첨상, 그리고 계상, 의치상 조정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상유지관리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 유상유지관리는 일단 보험 틀니를 제작하신 환자분들은 무상유지관리 기간이 끝나야지 그 이후부터 유지관리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비보험 틀니를 제작하신 분들도 만 65세 이상이라면 우리가 틀니를 수리하거나 조정을 하시면 유상유지 관리 행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험 틀니도 가능하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비보험 틀니 같은 경우에는 각 치과에서 무상보증 기간을 정해서 제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보증 기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상유지 관리를 행위를 난이도에 맞춰서 청구를 하시게 되면은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거에서 치과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보험 틀니의 경우에는 치과의 무상보증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유지관리 행위가 청구되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주 헷갈리는 부분 중에 첫 번째는 자, 무상유지 관리가 언제부터 가능한가? 이게 많이 헷갈리시죠? 자, 이 3개월의 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한테 틀니를 끼워드린 날로부터 3개월까지인데 이 3개월 내라고 하더라도 6회의 무상유지 관리를 진찰료로 산정을 했으면 7회차부터는 유상유지 관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치과에서 제작한 틀니를 돈을 받고 수리를 해주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6회를 초과했더라도 진찰료만 받고 계신 치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6회를 초과했을 때부터는 원래 환자분한테 전액 본인 부담 처리를 하는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진찰료만 받고 해드린다고 해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적정하게 기준에 딱 맞춰서 받겠다라고 하시면은 기준은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3개월 내에 6회를 모두 소진했다. 그러면 7회차부터는 유상유지 관리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준은 알고 기억하신 다음에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상유지 관리에서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모든 틀니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비보험으로 제작했든 아니면 보험으로 제작했든 만 65세 이상이면은 우리가 유지관리 행위를 모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유상유지 관리 행위들은 모두 보험 틀니를 기준으로 상대가치 점수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보험 틀니와 같은 형태, 같은 재질이어야지만 비보험으로 제작하신 틀니더라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급여 틀니의 재질과 형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은 고시상에서는 완전 틀니는 레진상 완전 틀니와
금속상 완전 틀니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레진은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과 다중중합 레진 치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상 완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코발트 크롬 금속만 해당 사항이 있고요.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과 다중중합 레진 치아는 레진상 완전 틀니에 사용된 레진과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은 동일합니다만 클라스프, 즉 고리가 들어가게 되죠. 이 고리는 코발트 크롬 금속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급여 틀니 재질과 형태가 동일해야지만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우리가 유지관리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가장 많이 차고 청구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지금 환자분의 파노라마를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월 1일에 산정된 행위 항목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행위를 보면은 하악에 의치상 조정이 청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하악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파노라마를 봤을 때 일반적인 틀니가 아니라 임플란트 유지형 덴처, 즉 오버덴처라는 걸 선생님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버덴처는 급여 틀니와 같은 재질, 같은 형태인가요? 아니죠. 즉 오버덴처에는 틀니 유지 관리를 산정할 수가 없다. 즉 이날 5월 1일에 하악에 청구한 의치상 조정은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오버덴처가 요즘 많다 보니까 만 65세 이상이 넘었는데 선생님들이 틀니 유지 관리를 오버덴처에 청구하신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상유지 관리에서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기공을 의뢰해서 받게 되는 유지관리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공치 수리 혹은 첨상의 간접법이라던가 개상, 그리고 클라스프 수리 이런 것들은 기공소에 기공작업을 맡기고 다음 회차에 받게 되는데요. 물론 환자분의 사정에 따라서 오전에 맡기고 오후에 찾아서 당일 제작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기공소를 끼고 기공소에 의뢰를 하는 것들은 이틀에 걸쳐서 일련의 작업이 완성이 되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의뢰하는 날에 행위 산정을 하면 안 되고 딜리버리, 즉 장착을 해드리는 날에 우리가 행위료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5월 8일에 인공치 수리 행위가 16, 17번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진료 메모를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덴처의 파닉 부분이 파절됐고 손상된 파닉 부위 제작을 위해서 기공 의뢰를 했다라는 게 적혀 있죠. 자, 그리고 5월 11일에 봤더니 파절되었던 덴처 파닉이 수리 완료됐고 딜리버리 되었습니다. 교합을 맞춰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합 조정 단순히 청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 적정하게 진료 행위를 바꾸면 첫날 의뢰하는 날에는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행위료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날 5월 11일에는 딜리버리 하면서 인공치 수리 행위를 청구를 하게 되고요. 이날 교합을 맞춰드리는 행위는 틀니 유지관리 교합 조정으로 보기보다는 의치 수리에 인공치 수리를 해드리면서 그에 수반하는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진료를 고치게 되면 이 두 번째 차트처럼 고쳐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어떻게 고쳐져 있나요? 첫 번째 날에는 아무것도 산정한 것이 없고요. 제가 입력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급여 행위를 차트 문구로 사용을 해서 1회라고 들어가 있는 것뿐이고 이건 산정된 행위가 없습니다. 진찰료도 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틀니 유지관리 행위는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따로 받으시면 안 되고요. 자, 5월 11일에 완성해드리는 날에 우리가 인공치수리 행위료를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진료가 완성되는 날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치 수리처럼 1년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장착을 해드리는 날에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일에 완성을 해서 장착을 해드렸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틀에 나눠서 하실 필요 없고 당일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부러진 스크류 어벗의 조각을 제거했을 때, 즉 임플란트 세부 인정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임플란트 보철을 하고 지내다 보면은 스크류 부위, 즉 보철에서 연결되는 스크류 부위나 어버트먼트가 일부 찢어져서 이걸 제거해야 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핀셋으로 그냥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악골레 고정용 금속 제거술을 청구하면 안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시를 살펴보면은 이 악골레 고정용 금속 제거술을 부러진 스크류, 어벗 조각 제거를 할 때 산정을 하려면 반드시 판막을 거상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핀셋으로 뽑았다라고 하면은 판막을 거상했을 리가 없겠죠. 즉, 산정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살펴보면은 이 U497호 악골레 고정용 금속 제거술을 임플란트 스크류 어벗 조각을 제거할 때 산정하려면 판막을 거상하지 않으면 청구를 할 수 없고, 판막을 거상한 경우에는 마취료와 함께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고유막, 즉 뼈 레벨에 살짝 걸쳐져 있어서 우리가 뼈 삭제도 살짝 했다라고 하면은 다도 같이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험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리오피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리오피 비용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험 임플란트 장착을 해주고 2, 3년씩 잘 쓰시다가 탈이 났어요. 혹은 이제 치주 질환이 심해져서 페일로 판정이 됐는데, 이때도 선생님들이 보험 임플란트를 했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이거를 우리가 돈을 받아도 되나요? 이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자, 일단은 보험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보철물 장착으로부터 3개월 경과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선생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보험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이 보험 임플란트가 보철이 완성이 안 된 상태인가, 아니면 보철이 완성돼서 세팅이 된 상태인가를 먼저 봐줍니다. 자, 보철이 완성 전이라면 아마 3단계가 청구되기 전일 거예요. 3단계 청구 전인 상태에서 우리가 페일이 되면은 2단계 재수술 비용과 픽스처 재료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철 완성 전이라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철이 완성됐다. 그럼 이때는 3개월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3개월 내면은 우리가 무상보증기간, 즉 무상유지관리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재진 진찰료만 받고 리오피를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3개월이 경과됐다라고 하면은 임플란트 제거술도 청구를 할 수 있고 기존의 페일한 픽스처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이도에 맞춰서 임플란트 제거술 가 혹은 나를 산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재수술 비용도 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리오피를 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실 때는 기점이 되는 행위와 기점이 되는 기간을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투약에서는 소화제를 살펴볼 텐데요. 소화제 중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들을 살펴보면은 에소라정처럼 PRP 성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에소라정 같은 경우에는 엔세이드 진통제에 효능이 있는 소화제로 효능이 식약처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 엔세이드 진통제는 다른 말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뜻하죠.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먹게 되면은 진통제 자체가 속쓰림을 유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두통이 심해서 이 탁센이나 이지엔 같은 혹은 록소프로펜 같은 진통제를 먹으면 속이 굉장히 많이 쓰린 편이고 한 번은 이제 구토를 한 적도 있었어요. 자, 이렇듯 이 엔세이드 계열의 진통제를 먹게 되면은 속쓰림이나 답답함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되는데 이때 소화제를 함께 투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많은 제품 중에 하나가 에소라정 PIP 성분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소화제를 쓸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반드시 엔세이드 계열의 진통제와 함께 이 소화제가 와야지만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조정되는 경우들을 살펴보시면 진통제 없이 소화제가 투여가 됐거나 아니면 타이레놀처럼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가 아닌데 얘가 소화제와 함께 투여됐다든지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방전을 살펴보시면은 록소프로펜이 진통제로 들어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처방전에서는 에소메프라졸 정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록소프로펜을 삭제했다든지 환자에 따라서 개별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때 록소프로펜이 빠지거나 아니면 타이레놀로 대체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때 이 에소메프라졸도 같이 빼줘야지만 문제가 없는데 록소프로펜 정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소메프라졸 정이 계속 있으면은 이 소화제 성분이 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끔 요즘 DUR로 중복 성분 체크를 잘 해주다 보니까 처방을 내리면서 DUR의 중복 성분을 삭제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치과에서 소화제만 처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치과에서 소화제를 청구한다 혹은 치과에서 소화제만 원해 처방을 냈다.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역 설명을 달고 가볼 수는 있지만 그날의 이제 DUR 성분들 비교해 봤을 때 소화제만 굳이 치과에서 내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DUR 중복 성분을 삭제하실 때 혹시나 소화제만 단독으로 남지 않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보험 청구 행위들을 잘 구분할 수 있게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